메이커 컬처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이번 여름에 고민하기 시작했던 저희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물론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만 정리를 좀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해봤고요. 조금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어설픈 논리적인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 스튜디오 컬처는 좀 오픈의 전체 좀 추구하는 방향들과 좀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체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도입, 인트로덕션, 도입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메이커 컬처라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의 힘을 강조하면서 특히 과거 뭐 목수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do it yourself라고 하는 이런 DIY 컬처라고 해서 이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수공예라든지 뭐 이러한 또는 뭐 모여서 레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러한 식의 어떠한 메이커 컬처가 존재하고 있었고, 해커 문화도 사실은 이러한 메이커 컬처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또는 그 하나의 하위 범주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는 서브 컬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모여서 이러한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고, 메탈 가지고 뭐 만들고, 오토바이를 개조하고, 뭐 전형적으로 마운틴 바이크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러한 메이커 컬처에서 나온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전거를 어떻게 산에 타고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오토바이에 막 브레이크를 같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다 큰 타이어를 달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런 메이커 컬처에서 나왔던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일반화되고 있는 마운틴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과거 인터넷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로보틱스라든지 3D 프린트가 특히 요즘 많이 범용화되면서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동아리라든지 커뮤니티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해커스페이스라든지 이 팹랩스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직접 뭐 공작 기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레이저 빔 같은 걸 이용해서 셀을 갖다가 뭐 만들어서 만드는 이런 팹랩이라든지 또는 해커들의 어떤 스페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교육 철학적으로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교육 철학이 있어서 무언가를 직접 해봤을 때, 그러니까 러닝 바이 도잉이라고도 얘기하고 러닝 스루 도잉이라고도 얘기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었던 교육 철학적인 부분들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되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널리지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서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 이런 스킬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사실은 뭐 요즘 코딩을 배운다 뭐 이런 것도 이런 문화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작은 일이라도 참여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자기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서 최근에 메이커 컬처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하고 오픈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모든 새로운 산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오일이라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믿지 않죠. 스노든의 사건 이후에 이러한 빅데이터가 가져줄 수 있는 유익 또한 여러 명확하게 있고 앞으로도 명확하게 있을 거지만 이것의 어두운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다. 즉 감시사회로서 또는 최근에 뭐 데이터에 의한 지배사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저희가 이런 것을 데이터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오픈 데이터, 좀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 3.0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영국이나 미국 정부가 가장 앞서서 오픈 데이터의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웹 2.0을 처음으로 알려줬던 오렐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고리즘에 의한 레귤레이션,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 많아지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각종의 센서라든지 CCTV가 많아지고 많은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충분히 알고리즘으로 사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지출이 나의 소득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친구가 세금을 갖다가
회피하고 있다든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이 판단될 수 있어서 국세청에서 경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된다면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서 한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들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오렐리 같은 웹 2.0의 전도사라고 얘기하죠. 오렐리 같은 사람은 정치인들의 많은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효율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이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 부분에서 빅데이터와 오픈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대단히 실리콘밸리적인 사고지만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이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 버블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알고리즘이 넘쳐나면서 그러니까 필터들이라고 하죠. 엘리어 파리저가 썼던 제목입니다. 필터 버블. 한국에서는 책 제목이 감시자들인가요? 그걸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생각 조종자들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조종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구글 검색을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집트를 갖다가 검색어에 치면은 내 옆에 있는 애 보니까 걔는 맨날 이집트 하면 맨 앞에 뜨는 것이 이집트 여행지가 막 뜨고 뭐 여자 사진들 뜨고, 그래서 자기는 하면 이집트에서의 어떤 거리 시위라든지 이집트에서의 어떤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뜬다라는 거예요. 즉 개인화된 거죠. 개인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 개인화된 서비스가 처음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나의 생각이 항상 원래 나의 취향이 맞는 그런 결과들만 보게 돼서 결국은 새로운 생각과 접할 수 없게 되는, 보던 것만 보게 되는, 보던 사고에만 머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머물 수 있다.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은 조선일보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고, 한겨레 신문을 보는 사람은 한겨레 신문의 사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인터넷도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이 필터 버블의 이제 엘리 파리저가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날로그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뉴스 밸류를 저널리즘에서 얘기하고, 사실 저널리즘 자체가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저희가 대단하게 과학적이라고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알고리즘 쉽게 얘기하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오늘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문을 통해서 전달할 때 어떤 사건을 먼저 전할 것인가, 어떤 사건을 일면에 보도할 것인가, 어떤 사건을 탑으로 보도할 것인가, 즉 이러한 사건 사고의 가치를 정하고 개별 사건에 여기에다가 우선권을 정해서 보도를 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사실 알고리즘이죠. 이런 알고리즘은 새로웠던 건 아니에요.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전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뭐 서치 알고리즘도 들어가고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페이스북의 엑스페리먼트, 페이스북이 실험을 했죠. 실험을 해서 파지티브 메시지를 계속해서 뉴스피드에 보여주면 그걸 보는 사람도 파지티브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면 네거티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페이스북은 파지티브한 메시지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큰 논쟁이 있었죠.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매일 슬픈 영화, 맨날 뭐 사건의 비극적인 것들만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즐거운 얘기도 하고 쇼프로도 하고 연애 프로도 하고. 왜? 그래야 우리 방송을 찾아줄 테니까. 사람들이 기쁨 속에서 재미있고 흥겹고 즐거운 것을 찾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그러고 싶은 거죠. 재미있는 보도 글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 거기 가면, 페이스북에 가면 유쾌한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공감 가는 것이 많으니까 변형시키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한 나라의 작은 나라는 선거구도도 바꿀 수 있겠죠. 사람들의 어떤 선거기간에는 어떤 특정한 정당을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알고리즘이.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깊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들이 항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문제점들이 벌써 노정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인가. 트위터가 처음에 한국에 유행했을 때 한쪽에서는 좋은 새로운 네트워킹 시스템이 나왔다라고 환호했고, 한쪽에서는 괴담의 근원지고 괴담이 확산되는 바로 그 온상이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해야 되고 이것을 비판해야 되고, 이런 논쟁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있어 왔습니다.
뭐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지금 저희가 디지털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뭐 또 여성들의 그 젠더의 문제들도 나타나서 한국은 또 유독 심하죠. 어떠한 기업에서의 어떠한 특히 이런 IT 기업에서 특히 여성들이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어떠한 새로운 그들만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찾아가려는 노력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많이 얘기돼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디지털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적 운동들이 확산된다든지, 그건 한국 사회도 있었고 아랍의 봄에서도 나타났었고 여러 터키에서도 얼마 전에 나타났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네트워크 소사이어티의 긍정성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에 휩쓸려가는 그 효과들, 이런 부분들도 많고, 사생활이 너무 밝혀져서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남을 비방하는 글들이, 검색어 조작들도 요즘 최근에 많은 사건들로 저희가 크게 보도되는 거 말고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A라는 사람을 치면 그 뒤에다가 그 사람의 있지도 않은, 예를 들면 뭐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연관시킨다든지 그걸 조작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갈등들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헤이트 컬처, 지금도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뭐 일베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네트워킹 컬처가 무조건, 네트워크 소사이어티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떠한 나쁜 점이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이제 사회의 중심적인 아젠다로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일부 오덕들의 어떠한 세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 문제로서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의 문제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는 기업으로 볼 때는 또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버 자동차가 나오면서 나왔던 이 어떤 학자가 얘기했죠. 우버피케이션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것이 앞으로 우버가 될 것이다. 택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2007년에 이미 구글은 영국에서 은행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은행을 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구글 월렛도 있고, 최근에 왓츠앱도 페이스북의 왓츠앱도 메신저로서 돈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곧 시작하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카카오톡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이버의 밴드도 이제 은행 사업을 은행 거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공개되는 아이폰 6에도 지금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가 들어가서 아이폰에 인테그레이션 돼서 신용카드가 작동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를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 더 잘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커스터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분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쪽 IT 기업들이고, 이 은행 산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인포메이션 인텐시브, 그러니까 정보가 대단히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은행들은 항상 있어왔죠. 새로운 은행이 있어왔고 저축은행이 있어왔고 무너지고 이래왔지만, 그런 것과는 다른 하나의 사업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플랫폼 중심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파괴력들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긍정성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단히 시장을 파괴하는 이러한 디지털의 영역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이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이걸 총칭해서 요즘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을 다 붕괴시켜버리는 이러한 파고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크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봐야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는 좀 정의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컬처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인터넷과 IT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래도 많이 쫓아오셨었고, 여기에 관련된 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오픈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겠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 듣는 질문,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친구들 속에서, 저희들의 부모님 속에서, 저희들의 자녀들 속에서, 동기들 속에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 변화가 갖고 있는 의미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변화들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개념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빅데이터의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나름대로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기여시켜 나갈 것인지, 오픈 데이터의 정부의 어떤 데이터 공개들을 어떻게 네거티브한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디스럽트 테크놀로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 단계 유통구조에서 먹이사슬 속에서 가득 차 있는 산업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그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갈 것인지, 차라리 새롭게 혁신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들에 대한 각종의 어떤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저항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인클루지언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알고리즘 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테크놀로지가 익스클루지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팀 오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귤레이션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될 때는 정치인이 필요 없게 되고 공무원이 필요 없게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끊임없는 저는 익스클루지언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것을 인클루지언 패러다임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저는 다양성, 사회 다양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클루지언 그들이 됐을 때의 리스크들을 갖다가 저희가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의 부분들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메이킹 컬처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의 아주 막연한 추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메이커 컬처, 메이킹 컬처에서 이 인클루지온이라는 포함시키는 참여, 그러니까 이 배제가 아닌 포함시키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터넷망, 저는 그래서 대단히 망의 중립성, 저희가 이번에 강의를 뺐었는데, 저희가 1기 인터넷 학교에서는 망 중립성이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 열린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저희 나라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의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에만 작동하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습관을 들였던 분들이 해외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외 서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세국적인 느낌은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갈라파고스가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상호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저는 이것은 메이킹 컬처라든지 메이크 컬처를 만들기 위한 바로 기본 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져갈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생각하는데, 유저 라이트, 그러니까 이용자의 권리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여기에 이제 저희 사단법인 오픈넷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에서 나가는 것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디지털 사회에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제 조건 위에서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이런 오픈, 그러니까 열린 참여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사회에서 이후에는 과제들도 있겠죠.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나 정치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낼 건가. 그런데 이제 사회적 참여하고 정치적 참여를 한국에서 얘기하면 너무 큰 레이어에서, 위의 레이어, 상단 레이어에서 마치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할 때 너무 이러한 식의 정치를 제가 여기서 말했던 건 아니고요. 꼭 그렇다고 생활정치라는 개념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러한 배제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커뮤니티 속에서 있던 이러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런 사회정치적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시작돼야 되는 인클루지언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억세스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참여 억세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근도.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인터넷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보통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억세스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억세스와 그들에게로 열려있는 억세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몇 개 뽑았습니다. 물론 되게 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블라인드 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쓰는 언어 중에 롱 랭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쓰는 거죠, 알파벳을. 왜냐면 이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서 쓰는 롱 랭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사람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립되어 있는 생활 속에서 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요즘 인텔리전트 디자이닝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거죠. 크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장갑에다가 바이브레이션을 두고 이걸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이죠. 베를린에 있는 하나의 디자인 랩에서 대학교에 있는 디자인 랩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앞부분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되게 한 단어를 하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을 때 문자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이제 트위터 할 수 있는 계정도 있어서 트위터도 요즘 최근에 일부지만 주고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인클루지온, 즉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사회가 고민할 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사실은 디지털에 보면 디지털 엘리트들이 또 있습니다. 개발 잘 하시고 이런 직장에 다니시고 또 오덕처럼 살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또 디지털 엘리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위한 어떠한 사회가 아니라 과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은 네트 억세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핵심화할 것인가. 즉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집에다 망을 까놔서 매달 2만 원을 내고 1만 원을 내면서 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정액제 요금을 하던 어떤 용량제 요금을 하든지 간에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트 억세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이러한 시대는 이미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여기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러한 다양한 어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아날로그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회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시니어 컴퓨터 클럽이라는 것이 지금 북미나 유럽에는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도 70이 넘으셔서 저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카카오톡 하시면서 저한테 요즘 스팸성 카카오를 너무 많이 보내셔서 좀 골치 아프긴 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도 메이킹 컬처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결합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는 이것도 뭐 독일 예입니다만,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어서 직접 제작도 했고 프로그래밍도 직접 배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편지함이에요. 편지함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넣으면 그 메시지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읽어서 그것을 다시 게시판에 올려줍니다. 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에다가 해서 뭔 뜻이냐면 네트워크 속에 들어간 우편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내 이웃이 무엇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담배를 피지 말았으면 좋겠다, 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을의 희망사항을 저렇게 적어서 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스캔해서 읽어서 그것을 게시판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는 그 게시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그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시니어 컴퓨터 클럽을 만들어서 개발자를 불러서 코딩을 배우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스캔에서. 또는 또 소규모 디자이너들이 최근에 만들었던 이 스와치북이라고 해서 너리지 쉐어링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에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들도 했지만은 오른쪽에 붙은 것은 이거 알람 시스템들이에요. 노인들이 입는 스웨터에다가 알람을 갖다가 넣어서 특정하게 이 스웨터에 있는 이러한 LED 화면을 만지면은 바로 가족들이나 병원에 경보가 갈 때, 즉 자기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 정도는 터치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의 어떤 만들어내는 것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러한 디자이너들이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속할 수 있는 그 살고 있는 근거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익스클루전 당했던, 배제당했던 그러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제가 사회 참여라든지 뭐 정치 참여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네트의 억세스 안으로 어떻게 들여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 속에서 저는 어쩌면 이러한 고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망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빅데이터의 문제라든지 알고리즘의 문제라든지 버블의 문제들, 그러니까 필터 버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서 디스커션 되면서 토론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대학교의 R&D나 연구소나 대학교들이 있어야 되고, 괜히 뭐 애들 취업시킨다고 무조건 뭐 창업하면 지원금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에, 저는 뭐 창조경제에 대해서 그 컨셉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만 하면 무조건 좋은, 이건 저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수단일 수 있는 것이고 방법론일 수 있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제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경영사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노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유럽에서 하고 있는 2014년 얼마 없으면 10월 11일부터 17일 무슨 일이 있냐면 일주일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뭐 미래부에서 코딩 교육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교사들은 어떻게 그 코딩 교육을 위해서 육성해야 되고, 애들 그러면 이거 중간고사 봐야 되는 건지 기말고사 봐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시험은 달리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전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시장도 커질 것 같은데요. 즉 코딩 교육보다는 우리나라는 바로 학원가와 코딩을 의무화하는 순간 뭐 학원과 교재,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세미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메이킹 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함께 협력,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블, 인터넷 자체가 이제 크리에이터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전입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저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디지털 엘리트가 아니라, 또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나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들만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inclusive access,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에도 망 깔아주고 싼 인터넷 값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카카오톡만 하는 것이 액세스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커뮤니티 컬처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지털 사회를 갖다 어떤 참여사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퀘스천이 있고, 그들만의 리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함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사회에 왔다라는 것이 저는 디지털 사회의 지금까지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메이크 컬처를 마치 하위 문화들, 쟤는 오덕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무슨 또 나무로 뭘 만들고 뭐 서재를 만들고 책장을 만들고 이런 걸 마치 하나의 어떤 서컬처로만 느껴왔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거는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적인 어떤 전통의 노동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붕괴시킬 거고, 그래서 무언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위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꼭 이것이 어떤 엘리트적인 어떠한 교육이 아니라 초등학생에서부터 시니어까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메이킹 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다양한 기회 균등의 문제라든지 젠더의 문제라든지 다이버시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이 추구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쉐어링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노험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저는 그래서 어떠한 참여사회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저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인클루지언, 배제됐던 것을 참여시켜내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그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반드시 진보적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보수적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 속에서 만들어낼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터넷의 컬처와 디지털 소사이어티, 어떤 디지털 사회의 어떤 전망들은 이렇게 배제되어 왔던 것을 인클루전을 시켜주고, 그 속에서 그들이 쉐어링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제대로 된 디지털 엘리트들도 저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인터넷 학교를 오픈넷에서 하는 이유들도
좀 먼저 공부하시고 먼저 나누시고 먼저 갈등하시고 먼저 논쟁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오픈넷에서도 이러한 학교를 좀 열면서 이러한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함과 배제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해왔었고 물론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죠. 이미 한국어로도 기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미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슬로우글리시에서도 한 편 썼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썼는데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로봇 저널리즘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한국에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생산성은 끊임없이 이 사회가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 고용률이 2009년 이후에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 또는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 생산성은 한 국민국가의 경제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해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독일의 BMW가 공장을 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되게 환호했죠. 역시 여러분들이 세계화 간다면서 맨날 공장 외국에다 짓겠다고 협박하고 나가더니 다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왜 기대를 하겠습니까? 고용 창출이겠죠. 국내로 다시 큰 자동차 공장을 치면 여기서 새로운 또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겠구나.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공장 자동화율을 BMW가 95%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자동화율이 50%를 넘지 않았어요. 나머지 반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공장 자동화 95%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만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새로운 공장이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세계화다. 즉 현지로 가가지고 싼 저가 노동력을 찾아가지고 공장 짓는 시대는 끝났다. 다만 중국에다 공장을 짓고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인도에다 공장을 짓는 것은 그 마켓에 근접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지 거기에서 저가 노동력을 뽑으려고 하는 공장을 짓는 세계화의 1차 세계화의 시대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제 떠들었던 벌써 20년 넘은 이 패러다임은 끝났다. 거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디커플링하고 지금 이후에 얘기했던 이러한 알고리즘 시대 또는 로봇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 프레드라는 데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미국의 기업 이익은 1940년대 대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2009년 이후에 이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이 위기 있은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는 성장한 자체는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빨간색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9년 이후에 하락한 이후에 고용이 상승하고 있지 않는 거죠. 고용이 상승하고 있지 않는 시대. 이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지 이유가 있는 것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많이 다 알았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도 쏟아지고 제가 여기다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벌써 또 마지막으로 최종 완결판인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미래에 사라질 500가지의 잡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기획 특집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500개에 해당되는 잡에 속하신 분들 미래가 불안해지는 잡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나와 8월에 나온 더 이코노미스트의 특집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칼럼들이 계속 쏟아졌었어. 사실 몇 년 지난 2013년, 12년부터 이런 라이즈 오브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러다이, 기계 파괴자들이죠. 이런 레가시들이 나타나서 사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 레온 TF도 일찍이 이거는 예언이죠. 미래, 퓨처리스트, 예언했던 거죠. 기계화가 이제 많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최근에는 하이데거의 책을 좀 읽어봤었는데 하이데거가 2차 대전 이후에 물론 논쟁이 많았던 철학자죠. 나치 협력을 했니 맞니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하이데거가 1950년대에 썼던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철학자가 처음으로 화력발전소를 보는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전기라는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오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빌딩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런 것에 문화적 충격을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철학자들이 기계를 이해할 것인가 말입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전기라는 것이 없을 때 고층 빌딩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어떤 기술의 진화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서 느끼는 충격들 또는 스마트폰에서 느끼는 충격들만큼이나 사실은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의 문화에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말만 타고 다니다가 백날 자동차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TV를 처음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TV라는 문화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실 기술의 충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느껴오는 이러한 기술의 충격만큼 사실은 그 동시대 사람들 언제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레온 케이프 같은 경우도 상상했던 거고 1950년대 60년대 그 SF 소설들 나타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최근에 프랑스 박물관에서도 나왔지만 1990년대 초반에도 사람들이 막 생각을 했어요. 전화라는 것, 휴대폰 전화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상상을 하고 그런 1990년대 초기에도 TV라는 걸 상상하고 이러한 미래 상상들은 끊임이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레온 케이프나 이 리프킨 같은 경우, 리프킨 뭐 요즘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상들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많이 했습니다. 즉 생산 기술 발달로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거고 노동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예견들을 해왔죠. 근데 그 사람들 다 호빵이 꼈었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현상을 볼 때는 그래도 해설을 하려면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돼서 제가 이제 채택한 프레임워크는 OODA 룹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공군에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옵저브하고 오리엔트하고 디사이드하고 액트한다는 이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즉 좋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옵저베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시어리의 핵심입니다. 되게 뻔한 스토리인데 즉 이 존 보이드가 왜 2차 대전에서 많은 승리를 했는가? 왜 독일 공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이유는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가 아니라 옵저베이션, 관찰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해지는 것이 좀 더 정보가 중요해지고 정보국이 중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옵저베이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결국은 디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혁신적이었죠. 그러니까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뜨거운 곳에 가서 용접을 기계가 하는 것. 자동차 공장에서 대표적으로 쓴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고 공장에서 이제 사고로 일어나서 죽어갔었고 이러한 오토메이션은 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극한 조건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걸로 해서 많이 확산되어 왔고 이미 자동차 공장이라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뭐 조선소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로봇에서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근데 뭐 이러한 이건 이제 장난이죠. 아직까지는 이 베이비시터를 뭐 대신하는 일본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LG전자하고 삼성전자에서도 만들어서 뭐 다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지 않는데 거의 이 로보틱스의 거의 상용 로보틱스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캐나다인가 지금 어디 회사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세스, 인간 프로세스의 모든 단위를 쪼개서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 합니다. 하나는 생물을 그러니까 파리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도마뱀을 하여튼 이러한 파충류들을 본받으려고 하면서 로봇을 만드는 또는 사람을 본받아 똑같이 모형으로 해서 로봇을 만드는 로봇학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클리닝 로봇처럼 인간의 노동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그걸 갖다가 자동화하려고 하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산업 로봇의 어떤 흐름들이 크게 있는데요. 지금 크게 발전하는 부분들이 이쪽 부분인 거죠. 이쪽 부분에서 클리닝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드론이죠. 뭐 드론도 이제 사실은 가장 그 발전한 로봇 기술의 알고리즘 기술의 핵심에 속하죠. 사실은 이것도 논쟁이 크죠. 윤리적인 논쟁도 큽니다. 로봇이 알아서 결정해서 로봇이 사실 결정하는 건 아니죠. 조종사가 있죠. 무선 조종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인간의 생사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직접 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논쟁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 용량과
알고리즘적인 어떤 수준 높은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들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방송국에 써가지고 무인 정찰기 가가지고 영상 찍어오고 영화 찍어오는 거, 이건 드론이라고 사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요즘 나오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녹화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무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처리한다는 대단히 높은 기술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아마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산업 같은 데서는 휴전선에 뭐 가끔 사슴 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소총 오토매틱 드론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군인을 대체하려고 노력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뭐 대포라든지 미사일 같은 거가 대표적으로 군인을 대체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었었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만들었던 독일 땅에서 파리까지 날아가는 대포, 뭐 이런 거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 이런 것도 대부분 사람의 살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적군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었던 것들이고,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 대표적이죠. 지금은 제가 토요타 그림이 있지만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했던 게 티가 나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직접 구글에서 자동차까지 만들었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좋은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계를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율이 0으로 수렴되는 거고, 자동차 사고율이 0으로 수렴되면 굳이 철판 두꺼운 차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 단가를 낮춰서라도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업은 질서 붕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BMW 제일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BMW 슬로건이 독일어로 Fahrt am Freude입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하는 즐거움이 BMW의 자동차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철학이고. 그러면 운전하는 즐거움을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우디 같은 경우야 기술에 의한 진보라는 그 포슈프롱도 테크놀로지라는 테크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BMW는 자동차 회사의 철학이 운전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운전의 즐거움을 로봇이 뺏겨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BMW는 늦게 자동화를 했고, 사실 구글만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쫓아가고 있죠. 2020년까지 화물 자동 트럭을 운전자 없이 운전하겠다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목표고, 최근에 여러분 그 셀프 드라이빙 카하고 벤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벤츠에서 시도한 것이 구글은 캘리포니아 넓은 도로에서 셀프 드라이빙 하지만 우리는 유럽의 조그만 골목길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테크놀로지가 지금 꼭 구글만이 아니라 많은 쪽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언젠가는 택시 드라이버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택시를 우리가 탈 수 있고, 그럼 뭐 제가 보기엔 우버도 그때 되면은 또 망하겠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로봇이 하고 트럭을 자동화시켜서 트럭에 아무도 타 있지 않고 화물이 운반되는 시대가 2020년, 2030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종사했던, 그리고 그 종사자에 의해서 벌어오는 돈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가족들이 생계의 근원지를 잃어버린다는 거고,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가 지나갈 때 그 데이터 처리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 명 정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큽니다. 물리적 실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 하이 프리퀀시 알고리즘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거래를 소프트웨어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9년에 50%고, 제가 위키피디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찾아봤더니 약 80%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80%의 증권 거래, 즉 사자라는 주문, 팔자라는 주문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5%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증권시장에서 사람이 가서 사자, 팔자 주문과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증권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한국의 모대학은 아예 경영학과 이름을 갖다가 금융경영학과로 바꿨던 대학들 좀 있으면 다시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증권가 요즘 취직이 안 돼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한다는데, 취직할 필요도 없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하여튼 이 친구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만들었던 게 몽키잖아요. 이 원숭이.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적인 형태로 이제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원숭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테트 몽키라는 거를 미국에 있는
4명의 대학생이 만들었습니다. 2명의 컴퓨터공학과 학생하고 2명의 저널리즘 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기자들이 얼마나 맨날 그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이거 대학 리가까지 다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길까. 인터뷰하고 좀 뭐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통계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기사에 있는 것을 긁어갖고 와서 파싱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어들 분류해서 통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기사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스타트먼키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든지 스타티스라든지 이렇게 가면서 상용화가 되고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된 것은 미국과 지금 독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 뉴스하고 증권 뉴스를 로봇이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독일은 지금 날씨 뉴스를 로봇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1달러입니다. 기사 하나당. 기사를 하나 쓰는데 평균 걸리는 속도는 3초에서 6초. 하루 생산량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 주면은 2만 개의 기사를 사들일 수 있는 거죠. 벌써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독일의 언론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내러티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 미국 CIA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수많은 정보 보고를 다 읽어가지고 간추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꼭 뭐 이거를 뭐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원들에게서 전 세계 CIA에서 올라오는 정보 보고를 자동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다시 가공해내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가고 있고, 벌써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자가 로봇이 한다, 알고리즘이 한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거고,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이거는 이제 미시건 대학이나 뭐 이런 스탠포드 대학이 발전했죠. 컴퓨테이셔널 메가 스터디라고 써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오픈 데이터의 영향이죠. 영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판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냐면은 A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주에서 유죄받을 확률 몇 프로, 무슨 주에서 유죄받을 확률 몇 프로, 네?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이것은 유죄받을 수 있고 무죄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미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변호사들이라든지 법무사들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6개 대학 같은 경우, 주립대학교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사를 대체하고 있어요. 뭐 약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디스크립션 써주면 의사가 그거 그냥 그거대로 조제하는 건데 굳이 그것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느냐. 기계화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료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청진기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노동분업이 시작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처음에는 모든 진료를 의사가 했어야 됩니다. 초기 진료를. 그런데 청진기가 발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간호사도 간단하게 맥박을 짚을 수 있고 호흡을 짚을 수 있고 폐가 어떻게 뛰는지를 느낄 수 있으면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초기에 흔히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도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청진기가 나와서. 지금 바로 구글 글래스 나오면서 나온 것이 MRI 수준은 아니지만 적외선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이 사람이 어디에 열선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육체가 어딘지를 바로바로 구글 글래스로 알아내는 이런 서비스들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사의 많은 영역을 조금씩 자동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의사가 3명 필요하던 것이 2명 필요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러한 폭스콘에서 그러니까 폭스콘 대표적인 중국에서 아이폰과 한국의 삼성이 갤럭시를 생산하는 저가 주문형 공장이죠. 여기서도 지금 100만 대 로봇을 3년 안에 들이대서 자동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나오면서 우리 저희 나라 대통령께서 3D 프린트 혁명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창조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3D 프린터에서 사라지는 잡들이 많습니다. 목각 만드시는 분들,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만들면은 바로바로 그 모형들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거기에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고가 인력들. 다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정년 퇴직하는 순간 남겨놓고 신규는 뽑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3D 프린터가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뭐 뒷부분 얘기하는데 앞부분 얘기하면은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구글도 물류 배달 로지스틱 드론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에 의해서 구글도 물 건너는 거 좀 계산한 비행기처럼 우주선처럼 생겼던데.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 하늘에 뭐 택배를 갖다가 다 드론이 하게 되면은 한 뭐 100만 개 정도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날리는 물류 배달이 얼마인데요. 그거를 미국 땅 같이 이렇게 외지 가는 거 가다가 사고 나가면 누가 책임지 이런 논쟁들도 있지만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스틱을 위한 드론이 나타나서 물건을 배달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미치는 산업적인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스페인하고 영국이 유럽의 섬유 산업을 쟁탈하기 위해서 크게 경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서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스페인은 남미 쪽에 식민지가 많았는데 그쪽에서 오는 다양한 열대성 색감 때문에 색상이 되게 이뻤고, 영국은 우중충한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색감이 좀 우중충하고, 그러면서 섬유 산업에 있어서 스페인이 되게 앞서고 있었는데 영국이 먼저 방직기하고 방적기를 개발합니다. 섬유 배트를 먼저 짜고 실을 뽑아내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경쟁력에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왜? 노동 단가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격을 저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스페인이 20몇 년 동안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섬유 산업이 갑자기 사라질 수 없는 거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영국에 있는 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동화된 기계를 쓰고 있는 노동자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는 거죠. 즉 생산력의 기술력의 차이는 미국이 저렇게 앞서가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그것을 쫓아갈 때까지 바로바로 임금에 있어서 임금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저쪽은 로봇이 택시 운전하고 트럭을 운전하면은 저희 나라의 택시 운전과 트럭 운전사는 그 로봇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많은 요소들을 냅니다. 뭐 그런 것을 기술력이 구현됐을 때의 갈등력도 있고, 저는 이제 아직 한국에는 예를 들면 로봇 기자는 저는 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한 몇십 년 동안은,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우선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문과에서 컴퓨터 링귀스틱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링귀스틱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미 북미나 유럽에 가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문과의 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장하면 반, 20, 30%는 다 컴퓨터 링귀스틱을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컴퓨터 링귀스틱 하신 분은 카이스트에 계시죠. 영어로 논문 쓰면서 영어에 대한 컴퓨터 링귀스틱 글을 쓰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국어를 로봇 저널리즘 할 정도까지 연구할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뭐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글 나우도 지금 뭐 구글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저기 일본에 있는 아시아 언어 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좀 오래 걸릴 거고, 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배워야죠. 앞으로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에 대한 한국어 통번역 시장이 이제 많이 요즘 올라오긴 했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연구가 워낙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유럽 언어하고 영어의 지금 번역률은 싱크율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다를수록 제가 그걸 번역기를 독일어로 영어를 돌려보면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빠르게 그쪽 영역들은 진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거에 관련돼서 반응들 보면 대단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그럼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경제 전체는 끊임없이 성장해 오지 않았느냐. 예, 왜냐하면 농업을 봐라. 과거에 농업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그랬지만 농업 생산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농업에서 마차가 들어오고 뭐 사람들 손이 하던 걸 기계가 들어오고 트랙터가 들어오고 해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농촌의 생산력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찾고 일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 조선업이 우리나라 80년대 중공업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에 있었지만 90년대 그리고 IMF 이후에 어떤 서비스 산업으로 질적 전환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던 것처럼 굳이 이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사람들이 잡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맥킨지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아니다. 하나의 잡이 없어질 때마다 인터넷은 2.4개의 새로운 잡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중간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제가 이런 그 업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이트 칼라에 의해서 저가 노동력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대치가 로봇에 대한 대치가 일어났다면 지금 변호사나 금융이나 기자 등 이러한 영역에서 일자리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케빈 캐리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웨이브 오브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동화 물결. 첫 번째 자동화 물결이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지식 노동을 대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95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워커리스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한국의 기계와의 전쟁을 썼던 그 MIT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잡이 생겨지는 것보다 현재 있는 잡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잡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새로운 잡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잡이 없어져도 새로운 잡들이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에 대한 언밸런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는 잡들이 많이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발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아까 초반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런 추론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회의 질서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와 어떤 직군들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가진 자와 그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디벨로핑 시킬 수 있는 사람, 기업에 의해서 부의 독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 재편들이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나라 사회에서도 50년대에 필요했던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어떠한 사회, 60년대에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기술, 어떤 직종,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중화학공업을 이끌어왔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라든 이러한 IT 산업들을 이끌어나가는 전자산업들을 이끌어나가는 쪽에서 돈을 벌게 되면서 중심적인 것들이 바뀔 뿐만 아니라 노동의 분업 구조도 바뀌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무슨 태도를 할 것인가 제대로 관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극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러다이드 운동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걸 거부하고 사보타지하는 운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잘 정리한 책의 이러한 흐름들, 역사를 정리했던 어게인스트 테크놀로지라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죠. 디스토피아다. 이것이 감시사회로 가고 있고 잘못된 미안의 기술로 가고 있어서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존재합니다. 제가 이분들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제처럼 감시사회의 출현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스노든 폭로 나오면서 사회 쟁점이 돼서 미국의 NSA가 자기네 걸 털었다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메어켈 휴대폰 전화까지 털었다니까 그때부터 막 항의하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업 정보를 미국의 NSA에서 가져갔다는 거죠. 즉 어떤 큰 비딩을 할 때 국제 프로젝트 비딩을 할 때 독일 기업이 내는 어떤 가격 정보를 미국 기업에 알려줬다라는 이런 사건들도 최근에 또 폭로되면서 되게 계속해서 유럽과 지금 미국의 갈등 지점으로 나오는 것이 이 NSA에 의한 감시 부분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 알고리즘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마치 우리가 옛날에 SF 공상과학에 여기 왔던 것처럼 무엇인가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또는 이것에 대한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지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면서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탈폴란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경제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선언문 읽고 자본주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태동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과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리 소문 없이 자본주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아날로기를 가져오면 이러한 알고리즘의 어떤 사회 과거 많은 사람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구글이 검색업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많은 로보틱 핵사들을 최근에 사들였죠. 그 중에 많은 많은 게 아니라 큰 기업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 보스턴으로 시작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성에다가 로봇을 납품하는 회사죠. 그러한 로보틱 기술까지도 인터넷 검색 업체가 사들이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회사에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또는 이제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까지 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사의 어떤 변화를 그렇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사실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제가 초반에 오늘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독들의 어떠한 취미 공간 또는 뭐 하이텔 통신하던 분들에 의해서 어떤 지배됐던 시간 또는 뭐 아고라에서 댓글 달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터넷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한국 인터넷 공간에도 일베도 있고 아고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1호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또한 젊은이들만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포괄되는 공간으로 가고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이러한 기업의 근본적인 질서와 산업의 근본적인 질서가 택시 업계에서부터 앞으로는 은행업까지 근본적인 질서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사회 자체가 어떠한 폴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왔던 것처럼 새로운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 현재 어쩌면 소리 소문 없이 저희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제가 앞부분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화시키고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합의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저희가 한국 사회가 도태할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이 세국 정책 같은 IT 세국 정책 같은 걸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공인인증선 액티비스트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끊임없이 왜소화해지고 또는 특히 IT 강국이라는 어떤 슬로건에 취해 있어서 우리가 IT는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저는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은 물론 인터넷 빠르고 무선 인터넷도 빠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 과연 저희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뒤치기 시작하고 있는 많은 격차로 뒤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들 디지털 테크놀로지들 IT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좀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고 할 수 있을지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픈넷 아카데미에서 2강, 3강, 4강 이어지면서 다뤄질 주제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